네, 여러분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영화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이제 제 3차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게 두 차 시에 걸쳐서 그 영화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관점의 각도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차 시에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영화를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영화가 보여주는 시그니피컨스, 아까 제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시그니피컨스,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끄집어 올릴 것인가, 네, 주제의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퍼올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영화 해석의 층위라고 하는 차원의 그 피라미드 구조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영화를 볼 때 그 영화 속에는 이제 줄거리가 있고 그 많은 인물들이 또 대사, 뭐 사건 등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쭉 이끌어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영화를 볼 때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게 이제 우리가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영화를 이제 우리가 해석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 텍스트라는 개념을 이제 쓰는 거죠. 이 텍스트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이제 그 표면적으로만 그 드러나는 그 텍스트를 그대로 쭉 따라가면 뭐 영화의 그 재미있다 없다라고 하는 기준점으로 그 영화 자체에 대해서 논할 수는 있지만, 그 영화가 품고 있는 주제의식이라든가 메시지 또는 의미 또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텍스트 주변에서만 머물면. 그래서 그 한 계단 더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를 붙여요. 그 서브 텍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서브 텍스트는 그 표면적인 텍스트의 밑에 연출자나 창작자가 숨겨 놓은 겁니다. 그 숨겨 놓은 어떤 함의, 예,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사를 통해서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 관객들이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서브 텍스트를. 그것을 이제 잘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영화가 품고 있는 시그니피컨스를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걸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가보면 또 컨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컨텍스트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맥락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맥락. 근데 이거는 영화 외적인 컨텍스트가 있고 또 영화와 그 사회가 맺는 상호작용으로서의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영화 내적인 컨텍스트라고 한다면 어떠한 대사나 또 영화적 설정이 그 영화의 주제의식과 맺는 상호 유기적 관계,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또 그 영화가 그 시대에 서 갖는 그 시대에 대해서 어떤 그 영화와 그 관계 맺는 그런 차원에서의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영화 그 자체의 메시지의 맥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영화가 흥행을 한 그 흥행 현상에 대한 맥락적인 접근도 가능하죠. 뭐 이를테면은 뭐 극한 직업 같은 영화는 왜 하필 2019년 초에 그토록 많은 흥행을 했을까? 그 사회적인 맥락은 뭘까? 이렇게 이제 한번 의문을 품고 접근해 보는 거죠. 그것도 역시 컨텍스트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영화 해석의 층위를 우리가 텍스트와 서브 텍스트 그리고 컨텍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면, 실례를 들어서 몇 가지 영화들을 이제 사례로 한번 직접 그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작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포스터는 바로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5년 그 무렵에, 2015년 말 그 무렵에 개봉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18세 이상 관람가 19금 영화라고 하죠. 그 19금 영화로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리지널까지 합쳐서 그 감독판이죠. 감독판까지 합쳐서 920만 명 정도의 흥행이 들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 15세 이상 관람가 정도, 18세 이상 관람가가 아닌 15세 이상 관람가로 치면은 약 한 1200에서 1300만 명 정도의 흥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좀 굉장히 유명한 명대사죠. 이병헌 씨가 그 이 영화 안에서 그런 대사를 날리는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네. 나는 저기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라니까. 모히또 가가지고 네.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그 대사 기억하시죠? 예,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라니까. 라고 하는 대사를 이 검사 역을 맡은 조승우 씨 앞에서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거기서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라니까 라는 대사는 텍스트입니다. 예, 우리가 그냥 듣는 대사죠. 그 뭐 재밌는 대사죠. 예, 그 좀 이병헌이 좀 무식하구나. 아니 뭐 이 정도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사의 서브 텍스트는 뭘까요, 여러분? 서브 텍스트. 그러니까 숨겨진 함의 서브 텍스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음, 진짜 그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단어의 순서를 바꿔놓은 거잖아요. 원래는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 잔 해야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이병헌이 그걸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제 말장난 같죠? 말장난 같은데 그 단어의 그 역치를 통해서 쓱 던지는 그 조승우 씨한테 쓱 던지는 그런 그 대사에 숨어진 뜻. 그러니까 이 영화의 그 이 인물 간의 관계의 변천을 이렇게 보면은 그 대사가 어떠한 드라마틱한 변화의 시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변화란 무엇이냐면 원래는 그 조승우 씨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조폭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그 든든한 그 기득권 카르텔을 향해서 그 수사망을 좁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바로 이병헌이라는 조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폭한테 계속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요청을 하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거부를 해요. 내가 왜 널 도와주냐라고 거절을 하다가, 이제 사건들을 함께 겪어 나가면서 이 두 사람 간에 묘한 유대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승우 씨를 이병헌 씨가 도와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죠. 그 넘어가는 상황에서 바로 그 대사, 예,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할라니까, 몰디브 한잔 할라니까 라고 하는 대사를 툭 하고 던집니다. 그렇다면 그 대사의 서브텍스트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뭘까요? 이제부터 나는 너의 동지야. 예, 이런 뜻이죠. 예, 이제부터 나는 너의 동지야. 그게 바로 서브텍스트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영화들이 그 서브텍스트를 대사로 해버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유치해져요. 예, 직설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우회적으로 보통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도 그래요. 뭐 일반적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그 이렇게 은유법을 쓴다든가 뭔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걸 전달하는데 아무튼 이 영화 속에서 그런 그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그 매개가 된 게 바로 그 대사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너의 동지야. 앞으로 너를 도울게. 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대사,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라니께 라고 하는 대사는 이 영화의 주제의식과 관련해서도 또 상당히 상징적인 컨텍스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적 차원.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제의식과 맺는 상관관계 속에서의 맥락.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사회 정의를 논해야 되는 검찰과 아니 검찰 뭐 비롯해서 언론과 또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조폭같이 굴지 않습니까? 예, 거의 조폭이죠. 하는 행동은. 근데 오히려 그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게 실제 조폭이에요. 그런 실제 조폭이 조폭 같은 기득권들을 향해서 그 도전을 하는 이 상황이 뭔가 이 역치돼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세상이. 예. 세상이 거꾸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 두 개, 모히또와 몰디브를 싹 반대로 바꿔 놓음으로써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의 그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직관적 통찰을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탁 하고 던져주는 거죠. 물론 그 대사는 그 이병헌 씨의 현장에서 애드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드립이든 아니든 어떤 대사를 영화에 쓰든 말든 결국은
영화 연출자가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연출자가 그 대사를 쓰겠다고 마음먹은 건 그 대사가 절묘하게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의식을 아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와 서브텍스트 그리고 컨텍스트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한 편 더 살펴보죠. 네. 나홍진 감독의 공포영화 곡성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도 뭐 상당히 흥행을 많이 했어요. 6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들었고 이 영화 개봉했을 당시에 뭐 대단히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진 게 이 영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관객들이 또 SNS를 통해서 막 설왕설래를 하고 논쟁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뭔가 논쟁을 촉발시키는 영화가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재밌는 영화를 떠나서 좋은 영화다. 앞서 제가 뭐가 좋은 영화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관객들로 하여금 토론할 거리를 안겨주는 그런 영화들은 좋은 영화다. 왜냐하면 파블로프의 개로 관객을 대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파블로프의 개로 대우하는 영화는 나쁜 영화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관객을 사유의 주체, 능동적으로 사유하는 주체로서 바라보는 영화는 좋은 영화에 속한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그 영화가 어떤 태도로 관객을 바라보느냐가 그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와 주제의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연출자들의 그 연출 기법을 통해서 감독들의 연출 스타일을 통해서 툭 하고 드러나죠.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 영화들 그런 작품들은 오히려 관객들을 상당히 좀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현실은 그런 영화들을 보면 많은 관객들이 저 감독은 왜 저래?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지루하게 영화를 만들었어? 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불만은 다른 말로 하면 왜 나를 개로 대우하지 않고 인간으로 대우해? 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거랑 똑같죠. 네. 아무튼 이 곡성이라는 영화에서도 유명한 명대사가 하나 등장하죠. 그게 뭘까요? 네. 그 꼬마애가 아버지인 곽도원한테 하는 옷이 말이 있죠. 중요냐고. 네. 바로 그 장면이죠. 네. 대체가 무엇이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냐고. 네. 유명한 대사죠. 무엇이 그 귀신 들린 딸이 아버지한테 까짓말!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곽도원 씨는 지금 조금 거칠게 얘기해서 똥오줌 못 가리고 있는 거죠. 예. 그 뭐가 중요한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러쿵저러쿵 막 헤매요. 그래서 결국은 귀신 들린 딸을 구해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판단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이제 명징하게 채취해내서 실행에 옮겨야지만 아이들은 안전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의 그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뭐냐면 너희들 어른들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이러쿵저러쿵 계속 헤매 다니니까 우리같이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라는 문제 제기를 바로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하는 대사를 통해서 툭 하고 던지는 거죠. 나중에 뭐 나훈진 감독도 뭐 인터뷰를 통해서 그 대사의 숨은 뜻을 뭐 밝혔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2014년에 있었던 그 비극적인 그 세월호 사건의 은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 세월호 사건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 나라의 시스템을 제대로 온전히 갖추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죄 없는 어린 학생들이 희생당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로 어른들 너희들이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이야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영화의 그 대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곡성이라는 영화의 그 모시중원디라는 대사는 바로 그러한 사회와 영화가 맺는 상관관계 속에서의 컨텍스트를 훌륭하게 실어 나르는 대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영화 두 편의 그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화의 텍스트와 서브텍스트, 콘텍스트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와 주제의식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최근에 본 영화나 뭐 여러분들이 또 인상 깊게 본, 재미있게 본 그런 영화들이 있으면 그 영화의 어떤 대사 설정의 서브텍스트는 뭐지? 그리고 그 영화의 주제의식은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지?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영화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입니다. 조금 과한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 영화가, 이제 앞서 두 편의 한국 영화를 봤으니까 외국 영화, 여러분들도 이 영화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트랜스포머. 이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죠. 뭐 최근에는 어벤져스 시리즈가 엄청난 흥행을 했습니다만, 트랜스포머 시리즈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제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한 그 평을 그 네이버 그 전문가 평점이라는 데 참여를 그때 당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 영화의 그 어떤 이 흥행 전략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흥행 전략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상당히 분개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악플들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저에 대해서. 네. 뭐 화가 나는 것도 이해가 돼요. 뭐 영화나 평하지 왜 관객들을 평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 되게 싫어하는가 봐요. 예, 우리나라 관객들은. 예. 근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이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에 뭐가 나옵니까? 흥행 요소. 하나, 스포츠카가 나옵니다. 범블비는 평상시에 스포츠카 아닙니까? 처음에 스포츠카였다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스포츠카 하면 따라 나오는 또 요소가 바로 레이싱걸이죠. 쭉쭉빵빵 레이싱걸. 여기서는 메간 폭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스포츠카와 레이싱걸은 누구의 로망입니까? 남성들의 로망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발정난 수컷의 로망. 그걸 이제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니까 불편한 거예요. 듣기에 이 관객분들이. 아니 저 평론가는 왜 우리의 그 치부를 들춰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이거 변신 합체 로봇. 변신 합체 로봇은 누구의 로망입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변신 합체 로봇 가지고 놀고 싶으세요? 아니죠. 어렸을 때 갖고 놀고 싶으셨죠?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 중에는, 여학생들 중에는 어렸을 때 변신 합체 로봇 갖고 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셨나요? 뭐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봅시다. 이 세 가지 요소, 스포츠카, 쭉쭉빵빵, 레이싱걸, 그리고 변신 합체 로봇. 자, 이게 누구의 로망입니까? 어른이 되지 못한 소년들의 로망이죠. 어른이 되지 못한 소년들의 로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제가 그 네이버 평점에 그렇게 쓴 게 틀렸습니까? 때로는 불편한 진실은 핍박받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퇴행적인 욕망이죠. 그 남성들의 어떤 퇴행적인 욕망에 화답하는 그런 영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영화의 컨텍스트를 읽어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컨텍스트는 바로 그렇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또 여성들의 욕망은, 영화를 통해 투영되는 여성들의 욕망은 어떨까요? 뭐 조금 더 남자들보다 나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영화입니다.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죠.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보면은 여기서 인간 소녀 벨라가 나오고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그 역을 맡았죠. 그리고 로버트 패틴슨이 맡은 뱀파이어, 그리고 테일러 로드니가 맡은 뭐죠? 늑대 인간. 여기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완전히 그 인간 소녀 벨라의 밀당의 연대기예요. 그러니까 두 남자 사이에서 엄청난 밀당을 하죠. 두 남자 사이에서. 일단 뱀파이어는 차갑고 이지적인 냉철한 젠틀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늑대 인간 제이콥은 시체말로 짐승남이죠. 아주 그 뭐랄까 성적인 매력을 풀풀 품기는 그런 차원의 이제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육감적인 남자. 근데 이제 벨라 입장에서는 이 두 남자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남자 다 좋다는 건 두 남자 다 갖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보시면은 이 벨라가 아주 그냥
양다리 걸치고 정말 가관입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면 여성들의 판타지가 투영된 거죠. 그러니까 또 각각 다른 상반된 매력을 가진 남성들을 조금 더 그런 남자들을 조금 더 확보하고 싶어하는. 근데 그 남자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죠. 자기를 보호해 주는데 또 한 가지 로망은 뭐냐면 그 나 때문에 그 남자들이 또 싸워주길 바래요. 예, 싸워주길 바라는데 이런 여성들의 욕망은 영화뿐만 아니라 많은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늑대의 유혹 같은 마찬가지죠. 예, 2대1 구조, 남자 둘에 여자 하나, 여자 한 명 두고 싸운다. 근데 남자들은 다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2대1 구도는 우리가 흔히 영화와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들의 판타지인데, 이걸 조금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뭐 4대1로 됩니다. 이렇게 4명이 한 여자를 두고. 근데 이때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 4명의 남자들은 전부 훈남이어야 되고, 2명이든 4명이든 남자들은 전부 훈남이어야 되는데, 여성은 평범하게 생겼어야 돼요. 너무 예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간단하죠. 관객들이 너무 예쁜 여자한테는 감정이입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평범하게, 털털하게 그렇게 생긴 그런 여주인공을 내세우고, 대신 남자 주인공들은 어디 저기 안드로메다에서 온 듯한 그런 매혹을, 매력과 매혹을 막 사정없이 풍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영화의 그 구도와 설정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관객들의 욕망과 맺는 상관관계 혹은 컨텍스트를 우리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몇 편의 영화를 통해서 제가 오늘 영화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에 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관점의 각도를 달리하고 또 텍스트, 서브텍스트, 콘텍스트를 읽어내려는 노력을 통해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결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화 이렇게 보자. 첫 번째, 관점의 각도를 바꿔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관점의 각도를 바꾸지 않으면 평면적인 것만 보인다. 한 면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다인 줄 알고, 또 그게 자기가 본 게 전부 정답이라고 우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점의 각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영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든가 주제의식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의 각도, 재미있다 없다로만 영화를 판단하던 관성에서 조금 벗어나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채택을 해보고, 또 내가 보는 게 정답이라고 우기는 그런 관성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겸손한, 인식론적 겸손이라는 표현을 제가 여기서 많이 쓰는데, 그런 겸손한 태도로 영화를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 영화의 창작자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저 영화를 만들었고, 저 장면과 저 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한번 가늠해 보는 거죠. 계속 일단 비평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전제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근데 이해를 먼저 한 상태에서 비평이든 뭐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해의 그 바탕 위에서 그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시그니피컨스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해석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영화가 과연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타당하게 의미화, 심볼라이징 했느냐 안 했느냐를 비판하는 겁니다. 타당하게 상징화 했으면 우리가 좋은 영화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뭐 좋지 않은 영화다, 별로 훌륭한 영화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영화가 우리를 얼마나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정신없이 끌고 다니느냐, 이 여부를 떠나서 과연 그 영화의 메시지와 태도와 또 주제의식이 얼마나 이 시대를 읽어내는데 우리에게 유효한 그런 재료로 작용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 관련 정보를 좀 최대한 많이 활용하자.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다양한 평론가들이
논평한 그런 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그 영화가 원작이 있다면 그 원작도 한번 영화를 보시고 난 뒤 혹은 영화를 보시기 전에 한번 찾아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또 그 영화가 음악이 좋아요. 굉장히 영화를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중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도 한번 구해서, 요즘엔 뭐 쉽게 구하실 수 있잖아요. 멜론이나 뭐 지니뮤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 음악과 또 그 음악을 통해서 영화의 장면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화들을 조금 더 한두 번 더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 외적인 관련 정보들을 좀 최대한 많이 활용한다면 우리가 영화를 보는 시야도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인문학의 요체는 표현입니다. 표현. 예. 표현하지 않은 생각은 의미가 없어요. 예. 인문학에서 우리가 인문할 때, 인은 사람인, 문은 그럴 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과 글로써 소통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각자의 사유력을 고양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그냥 하나의 감상을 딱 만들고 그것을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이 영화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문장으로 표현해보는, 글로 표현해보려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를 그냥 뭐 길게 여러분들이 감상문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요즘엔 SNS도 뭐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런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보신 뒤에 짧게나마 한 문장도 좋고 또 한 문단도 좋습니다. 짧게나마 이 영화 여러분들이 그 느낀 감상을 한번 표현해보는, 그것이 자기게 됩니다. 그 영화의 그 감상이 자기게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휘발돼 버려요. 나중에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사유력을 언어와 생각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금 더 굳건히 또 폭넓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3차시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특강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영화를 보시는 데 있어서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다음에는 기왕이면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그 강원대학교 학생들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